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이 금리의 무서움을 절감한 하루였습니다. 위태로워 보였던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자 시장은 이를 곧바로 악재로 반영했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초입으로 되돌아갔고요. 코스닥은 880선을 내주었습니다. 오늘의 하락을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봐야 할지 아니면 더 깊은 조정을 대비해야 하는 것인지 수요일 경주마의 강력한 세 분들과 대응 전략을 짜보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사실 초반부터 불안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낙폭도 컸던 것 같고요. 이사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개파락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하락을 했는데 오늘의 이제 장중에 불안했던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한 14,000 계약 이상 팔았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도한 부분은 아니고요. 현물 매도를 보면, 네. 매매를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와중에서 삼성전자는 매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수급으로 확 바뀌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려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은 4월의 첫째 주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네. 그리고 지난 1분기에 전 세계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경기 지표가 호전되는 지표가 나오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그렇다면 시장이 비우호적인 상황이 됐고 그런 가운데 시장이 좀 하락하고 거기에 우리 시장이 그 바톤을 받아서 같이 하락을 하니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1분기에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늘상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하락을 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지금 이제 출발 자체는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수급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뭐 고점 찍고 내려가느냐 그렇게 섣불리 볼 문제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을 많이 사줬던 외국인의 수급에 어떤 방향성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을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 소장님께도 의견 구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사님은 보셨습니다. 어떤 견해십니까? 아직까지는 코스피 쪽에는 그렇게 뭐 큰 변화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흐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아직까지 걱정하실 염려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에 대해서 일단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 코스피가 3거래 정도는 계속 좀 순매수를 했던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내일 정도 때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크게 그 우려되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지금 좀 오늘 이벤트가 몇 가지 이벤트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TSMC 지진에 따른 영향도 좀 있었긴 했고 네. 또한 지금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뭐 유리기판도 있었고 해운조, 심지어는 뭐 홈쇼핑도 있었고요. 사우디 10조 원 규모의 공사 수주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다 보니까 지금은 개별적인 좀 주가의 그 이슈가 영향을 받는 종목들 위주로 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다 한다면은 제약바이오 쪽이 좀 약한 게 좀 아쉽기는 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내일 정도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 AACR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5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암학회를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이 미국 암학회에 대해서 기존에 좀 많이 선반영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조정세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일시적으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를 보이진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은 오늘의 시장은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결국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댓글창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시는 건 역시 수급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강 대표님께도 의견 구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많이 올랐죠. 오르면 또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 이렇게 또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장이 선을 넘느냐 선을 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선 넘어서 그냥 하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넘지 않고 그냥 지금 뭐 단순한 조정으로 끝을 내고 반등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6월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약간 좀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네. 예전에 없던 그 기대치가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달러 강세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은 미국의 시장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의 의미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코스닥에서 여전히 2차 전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테슬라 인도량 뭐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일단 여파를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에코프로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은 조정을 받았지만 엔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스페셜리티 케미칼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은 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밀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테슬라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틀 전이었나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나쁘지 않게 일단 나왔고, 맞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HBM 관련돼서 이제 향후에 지금 마이크론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 5% 미만인데 향후에 이제 20% 이상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전에 마이크론이 한 5%에서 6% 정도 일단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얘기 자체는 기존에 HBM을 점유하고 있던 주도적인 부분이 SK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뺏긴다 이런 얘기가 일단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점유율이 낮았던 삼성전자도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같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이슈들이 같이 좀 버무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예전에 시장을 이끌고 가던 주도주들은 대부분 좀 조정을 받았고, 이 부분은 아까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넘지 않은 거죠. 아직은 넘지 않았는데 네. 내일 부분에서 뭐 오늘 형성이 됐던 저점 부분을 또 이탈하고 밀려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일단 선 넘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에서 반등했던 종목군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뭐 시장의 금리라든지 하는 부분하고 관계없이 오를 수 있는 미용 관련된 종목군들 좀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화장품 관련된 종목도 뭐 파마시 리서치라든지 하는 종목군들 아니면 코스메틱스도 오늘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금리나 이런 거하고는 크게 관계없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경기가 좋아지면 와서 열심히 땡기겠죠, 그렇죠? 중국도 경기가 바닥치고 돌아서면 와서 또 땡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땡긴다라는 표현은 네. 예. 어떤 말인지는 네. 네. 이심전심으로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파라다이스가 먼저 추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GKL도 좀 추세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매를 너무 시장이 밀릴 때는 매매를 공격적으로 하는 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매매는 어떻게 지금은 좀 사부작 방금 말씀해 드렸던 그런 쪽으로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공격적으로 시장에 임하지는 말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시장이 밀리는 것은 사람이 옆에서 화난 거예요. 옆에서 화내고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옆에서 깝죽대면은 한 대 맞을 가능성이 있죠. 네. 화내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거리를 두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시장이 밀리고 있을 때는 일단 옆에서 너무 깝죽대지 말고 조금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친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오늘 이슈들이 꽤나 우리나라 밖에서 굵직한 이슈들, 임팩트 있는 이슈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첫 손에 짚어봐야 될 이슈는 역시 대만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대만의 상당히 25년 만에 최대 강진이 지금 발생을 했고, 많은 인명피해, 지금도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속보로 속속 전해지고 있어서 일단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대만하면 역시 TSMC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TSMC의 어떤 공정 자체의 강진으로 인한 피해,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일단 이 부분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먼저 반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대만의 지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국내 시장과 요즘 연관성을 좀 많이 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TSMC 쪽에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지금 TSMC에 대해서는 뭐 2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이 한 6천만 달러를 좀 예상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흐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실제 지금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아직까지 코멘트적인 부분들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관망세를 좀 취하는 게 낫지 않나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오전에 대만 지진 이후로부터 마이크론의 구매 계약 태도 변화가 좀 감지가 됐다 합니다. 그러면서 태도 변화가 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지금 디램 2분기 판가 협상 중에 일부 계약을 좀 논의를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그거는 뭐 중단 통지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중단 통지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공급 부족을 감안한 가격 협상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내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상력 증대를 하기 위해서 모착이 된다 한다면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보다 TSMC 쪽이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표명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웨이퍼 리드 타임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제 대략 한 3주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제 웨이퍼에 대해서 전량 폐기를 한다면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TSMC 쪽에서.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점검 파악이 우선이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 좀 반사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장에 그러니까 밤 사이 때 엔비디아와 AMD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날 코멘트로 뭐 삼성전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 그 반도체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을 일제히 또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가정을 전제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요, TSMC가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 60%란 예. 사실상 이제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또 가장 인기 있는 칩들을 만들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칩도 만들고 애플 칩도 만들고 예. 이렇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당장 딱 생각하기에 예전에 일본에 지진 난 것처럼 우리 주식시장 내부에서 생각들은 대만에서 혹시 TSMC의 공정상의 문제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수혜가 좀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은 시장에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론이 지금 이제 서로 공급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을 이제 뒤로 미뤘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네. 야, 주식시장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정말 예민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TSMC에서 만드는 것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인텔의 장비나 뭐 또는 뭐 애플의 장비나 뭐 이런 장비들을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는 TSMC 그 향 소부장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소부장 기업들은 피해를 입겠죠. 그리고 또 그쪽에 공정위 차질이 생기면은 완제품을 만드는 휴대폰이나 PC 이 단에는 또 피해가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TSMC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같은 제품을 만드는 쪽은 상대적으로 수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공정의 차질로 인해서 완제품 자체가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들이 공급하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차별화가 좀 생기는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오늘 하는 얘기들이고요. 근데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거고 TSMC 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한 6시간 정도를 좀 점검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후속 발표가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피해가 좀 커지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나리오들을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TSMC 향 예. 소부장 예, 예. 업체들, TSMC와 직접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컸습니다. 삼성전자 비교한다면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겠죠. 이제 TSMC하고 이제 SK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이쪽이 같이 좀 연관이 돼서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묘한 거는 TSMC가 이거 이슈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3% 빠졌냐 아니거든요. 3%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여기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기대감은 우리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우려를 하고 걱정도 하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정작 이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만 시장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TSMC 같은 경우에도 장 출발할 때 좀 밀리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대부분 낙폭을 지금 다 회복을 하고 1%대 하락으로 끝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댓글 통해서 의견 주시는 게 대만 강진에 따라서 어쨌든 TSMC의 공정의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이게 삼성전자에는 장기 호재냐. 물론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만 봤었을 때 삼성에 이게 장기 호재가 될 수 있냐. 장기 이렇게 호재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강 대표님 먼저. 예. 예,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끼어들어 죄송한데
우리가 이제 TSMC가 문제가 생기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파운드리 점유율을 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TSMC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열심히 TSMC를 팔겠죠. 그리고 네. 딴 걸 살 거지 않습니까? 네. 원래 손실 부분이 수익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한 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러니까. 근데 TSMC가 크게 밀리지 않고 하는 부분이 일단 아직은 밀리는 부분이 아직까지 감지가 된 게 아닌데 여기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먼저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자체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게 김치국부도 마시고 있는 이런 형국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 얘기하는 거를 열심히 들으시고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TSMC가 진짜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 소장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전 좋다 나쁘다라고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 TSMC를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TSMC를 통해서 국내에 수혜받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이게 꼭 좋은 건가? 이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여기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네. 반사수의 기대감에 대한 거는 결국은 지금 수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다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반사수에 따른 내용이다? 그럼 저는 이거를 테마로서 좀 보고 있거든요. 테마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장기적인 이슈로 바라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될 테마가 좀 연결된다 하면은 결국은 지금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EUV라서 EUV라고 노광 장비가 있는데 노광 장비의 경우에는 미세한 진동에도 굉장히 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TSMC 쪽에 문제가 있다 한다면 오히려 테마로서 부각을 받는다 하면은 지금 노광 장비 쪽이 같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이슈에 대해서 수치적인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게 나와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시기보다는 테마로서 일시성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만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여기서 크게 뭐 어느 정도의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이 대만 지금 강진 사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고도 계속 짙게 되고 있고 대만 현지에서는 여진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모든 거를 다 결론을 짓듯이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추후에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짚어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는 사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후퇴. 이게 사실 시장에 곧바로 악재로 작용을 했던 오늘 시장의 메인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님. 네,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2월 CPI도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고요. PPI도 높게 나왔고 PC도 약간 우려스럽게 나왔고 네. 그리고 고용 지표도 좋게 나왔고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야, 이렇게 미국이 좋아? 미국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진 거야?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후퇴 지금 심리가 지금 작용을 했고 그런 후퇴 심리에 의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왔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왔다는 부분은 시장에는 비우호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변에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분기 말에 이런 일이 없었냐? 1분기 말에도 그런 부분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아까 강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1분기에 참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그리고 5개월 연속 상승을 했어요. 시장이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 쉽지 않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네. 예전에 2020년 팬데믹 이후에 대세 상승을 할 때도 5개월 상승 후에 2개월은 조정을 보였어요.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5개월 상승이 역사적 신고 지수를 찍으면서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이런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야, 결국은 여기서는 시장이 더 가는 거를 바라보기보다는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게 작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즉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장은 작년 말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금리 인하를 올해 한 3차례 하지 않겠냐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2차례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연준 위원들은 한 번뿐이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간 거잖아요. 네. 시장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거 2022년도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연준이 잘못했던 건 뭐냐면 물가의 수준을 잘못 판단하면서 금리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렸어요.
시장에서 생각했던 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시장은 더 많이 하락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이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했을 때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시장은 분명히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파월 의장이 지난 3월 6일 날 하원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다 걱정을 하니까요. 네. 근데 금리를 너무 고금리를 길게 가져가는 것도 이것도 걱정이다. 이것도 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금리를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금리 인하는 하는구나. 그리고 2회 이상은 하겠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으로 인한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이런 부분은 시장의 기우이지 전체적으로 지금 연준의 의도를 보면은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만약에 조정이 만약에 된다면 더 크게 조정이 되는 건가요? 이런 시기에 만약에 이런 식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게 된다면 말이죠, 황 대표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가 경착륙이나 연착륙 없이 그냥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악재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약간 좀 애매하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 보통 경기가 이제 착륙을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연착륙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크래시하면서 넘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호재일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아까 말씀을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금리 인하를 해서 지금 경기보다도 경기가 더 좋게 만들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의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던 경우에 그 경기가 좋은데 금리 인하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이게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뭐가 그 당시에 갔을 때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약간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사실 이제 금리를 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주인 엔비디아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왜 오르냐. 성장주인데 네. 이렇게 보통 얘기가 많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지금 내부 유보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돈이 많아서 네. M&A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엔비디아라든지 예전에 우리 벤처기업들을 키울 때야 어떻게 보면 시장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는 벤처기업들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빚을 내야 되니까 금리가 높은 부분이 성장주한테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만은 엔비디아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대출을 받기 때문에 고금리에서 투자를 못 해가지고 뭐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우리 지금 대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로 봤을 때 대기업들도 전부 다 자기 보유 자산으로 보통 투자를 해도 충분하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하는 일부 미국에서 보는 성장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돈을 계속 벌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기조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성장주의 상승 자체가 꺾인다 이것도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네. 금리 부분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심리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좀 순간적일 가능성이 저는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순간적으로 이게 순간이라고 해서 1, 2초 빠진다 이런 뜻은 아니고 네. 이게 시장의 흐름 자체로 완전히 박살낼 정도로 이렇게 밀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금리가 지금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이제 대표 종목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대출받지 않아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들 엔비디아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을 보는 투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다고 해서 이런 빅테크,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업체들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제한적 조정일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좀 길게 보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엔비디아 주식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가지고 계셔도 되겠네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요 영화 있죠.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포레스트 옛날에 검프. 한 10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10년 더 됐죠? 예, 죄송합니다. 20년. 한참 됐는 영화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참 재밌게 봤는데 네. 그때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그 굉장히 돈을 많이 번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애플이잖아요. 네. 애플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까지도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 얘기 자체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그 산업 성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 가지고 계셔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엔비디아가 됐던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었던 구글이 되었던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홀딩 전략을 주셨습니다. 반 소장님. 예, 홀딩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는요. 여기에서 변동성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거는 벌써 한 2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이제 국내 증시라서 더 심각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사실 이게 기업의 그 산업에 대해서 성장이 받쳐준다 하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AI 쪽이든 AI 반도체든 그 특성화되어 있는 또 AI 데이터 센터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전력 수요에 따른 변압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금리에 따른 영향이 그렇게 크게 받을 필요가 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이제 뭐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당연히 그 기업이든 산업이든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신다 하면은 쉽게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뭐 관련된 뭐 내용들도 충분히 남아있긴 하지만은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을 때 이게 지금 금리 인하 때문에 심각하게 흔들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금리 인하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떨어져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성장 산업의 경우에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점을 보실 때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 관점으로 나는 그래도 이 기업과 성장성을 믿겠어라면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만큼 할수록 오히려 그 수익 구간이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수익을 벌려고 하면 좋은 종목에 하나 투자를 하고 그 계좌를 잊고 있어라. 그러면 나중에 네, 쿨쿨 잠을 자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제가 그러다가 한번 공인인증서를 없앴다가 그렇게 한번 수익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 길게 보시면서 좀 너그럽게 판단하시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다라는 말씀을 이 드리겠습니다. 부분에 제가 짧게 좀 네, 이사님.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유동성의 힘에서 올라갑니다. 돈의 힘에서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이 대선이 있는 해에 지금 옐런 장관이나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 시장에서 돈을 급격하게 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깔고 기본적으로 갑니다. 그 생각은. 근데 이제 여기에 네. 제가 덧붙이려고 얘기하는 부분은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해서 AI 반도체 쪽을 봤을 때 여기서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는 멀티플이 돈의 힘이 더 많이 생겨서 돈이 더 많이 생겨서 멀티플이 더 확장되든지 아니면 그걸 만약에 안 한다면 펀더멘털이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이 받쳐준다, AI 반도체들이 뭐 삼성전자 펀더멘털이 받쳐준다 이 얘기들을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의 근거는 뭐냐면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수요가 어느 정도에 차서 그 수요가 이제 점차로 둔화되거나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는 또 캐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2차 전지를 잘 보세요. 네. 2차 전지 작년 봄에 계속 올랐을 때 그 수요를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하고 증설을 했고 그렇게 왔는데 어느덧 뭐 1년도 채 안 됐죠. 작년 7월에 빠졌죠. 7월 16일 날 고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6개월 지나가서 보니까 전기차의 캐즘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포인트죠. 엔비디아든 AI 반도체든 간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뭐 HBM의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씩 줄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돼가지고 리드 타임이 줄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다들 채웠어요. 데이터 센터에. 그럼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순간이 되면은 시장은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잠시 쉬겠구나. 그런 쉬는 구간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시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캐즘이라고 그러고 시장에서는 에스케보 이론의 일석인 또 하락 기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표현을 무슨 드리냐면 그것을 참고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 나는 거기서 그렇게 또 그 정도 되면 또 한 30% 40%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난 이거 못 참아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점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첨언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또 관점이 저는 이제 2차 전지에 지금 나오고 있는 캐즘, 뭐 성장성의 일단 단절, 일시적 정체 이런 걸로 저희가 보는데 그게 지금 HBM에도
캐짐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을 또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우리 강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포레스트 검프가 1994년 10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지금 저희 댓글창에서 굉장히 이게 화제입니다. 그래서 30년이 된 영화입니다. 10년도 아니고요, 20년도 아니고 30년이고요. 네. 당시 애플 주가가 0.381달러였는데 이게 193달러까지 올랐으니까 509배가 오른 거고요. 상승률로 따지면 5811%. 네. 감사합니다. 김지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네. 저희가 함부로 준비 잘해야 돼요. 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뭐냐면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기술적 분석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승폭 대비해서 50%에서 반등을 하면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 자체는 주가 고점 대비해서 50%까지는 충분히 언제든지 빠질 수 있고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50% 정도 빠진 거는 전고점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되는 건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게 장기 투자로 장기로 이 종목은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 AI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꺾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캐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여기 지금은 데이터 센터로 가다가 제가 얼마 전에 게임을 했는데요. 네.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보통 게임한테 NPC한테 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은 무슨 마을입니다. 다시 물어보면 이 마을은 무슨 마을입니다. 이것만 반복을 하는데 요즘 게임 안에 AI가 들어가서 예. 거기 있는 NPC가 딴 얘기를 해요.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화가. NPC하고 대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가 게임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뭐 가전기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커튼이 되었든 로봇이 되었든 이쪽으로 계속 확장이 될 거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판독기라든지 하는 부분의 영상들도 계속 확장이 된 거기 때문에 캐즘은 저는 조금 오더라도 좀 약하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적으로 뭔가 모멘텀이 있거나 산업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은 아까 제가 애플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한번 성장을 해서 상당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면 예상외로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AI 관련된 종목은 조금 꺾인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겁먹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주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고 듣고 판단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불거졌던 이슈가요. 참 요즘에 나라 밖에서 많은 이슈들이 터집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또 심상치 않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뭐 테러도 일어나고 있지만 뭐 교량도 붕괴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슈들이 계속 터지면서 오늘 도드라졌던 게 해운주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일단 해운주가 움직인다. 요즘에 마치 공식처럼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강 대표님 해운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테마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테마로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너무 자주 터지는데. 그 중동에 뭐가 터졌잖아요. 네. 뭐가 터지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해운 운임이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 뭘로 가죠? 노조에서 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석유로 갑니다. 석유가 뜨면은 당연히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는 그 운임료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중동에 자꾸 이런 문제가 터져서 유가가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면 배를 모는 데 대한 기초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비용 자체가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도 일단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이쪽에서 수익 자체가 증가를 하고 이익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사실 좀 어렵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도 있죠. 지금 중동에서 뭐가 이렇게 터지고 있어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운임만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동량 자체가 그러니까 배가 그 다른 항구로 이동하는 그 기간 자체는 똑같은데 운임이 오르면 돈을 벌 겁니다. 근데 이동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운임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찐개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해운주들이 지금 뭐 이익을 굉장히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적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 운임도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일단 관련주들 해운주들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움직인 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테마로 심리적인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했습니다. 오늘 홍화해운 같은 경우는 22%대 아주 높은 급등세 보여줬고요. 뭐 대한해운, HMM, 펜오션 오늘 빨간 불을 켠
일단 해운 관련주들의 종목 말씀드렸는데 반 소장님께서도 이건 테마로만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운임지수가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4월 2일 기준, 그러니까 4월 2일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BDI도 3월 22일 기준보다도 좀 떨어졌고요. 그 케이프 운임지수도 떨어졌고 파나막스 운임지수도 떨어졌고 스프라막스 운임지수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운임에 대한 부분들이 그 지수가 올라가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네. 저번 주에 이제 한번 다뤘을 때 그 다리에 그 박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운임 지수가 또 운임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해운주가 좀 일시적으로 반응했다가 차익실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하면은 지금 중동에 계속 지금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계속 올랐어야지 정상인데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테마로서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운임 지수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이게 테마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알겠습니다. 테마로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해운 관련주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뒤에 큰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쇼크가 또 밤 사이에 있었습니다. 잊을만 할 때쯤 되면 또 테슬라가 한 번씩 이렇게 요즘에 계속해서 주가 크게 빠지면서 우리 국내 2차 전지주들한테도 좀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이사님 많이 흔들렸습니다. 예, 오늘도 많이 빠졌고요. 네. 최근 들어서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직전에 시장이 반등 줄 때 좀 반등을 줬는데 또 다시 빠져서 걱정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기차와 테슬라 부분은 정치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보조금 없앤다, 관세 높인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전기차는 미국에서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면 중국에서만 만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네.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은 지금 테슬라의 이번 1분기의 인도량이 이제 줄어든 것을 테슬라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에 화재가 있었죠. 그리고 홍해의 지금 문제로 인해서 부품의 공급이 부족해서 생산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생산량을 보니까 생산량은 많이 있는데 생산량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 보니까 이거 못 만들어서 못 판 게 아니고 수요가 둔화가 되는 게 분명히 맞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격 인하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하나는 올리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계속 가격 인하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 전체 판매량이 줄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다. 우리 캐즘은 뭐냐면요. 그냥 이게 그냥 꺾이는 게 아니고 이 산업이 꺾이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그 다음을 기다리는 과정을 캐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사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테슬라 상황이 이게 길게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테슬라가 꺾이고 이제는 안 되는 상황이냐 이렇게까지 보는 게 보다는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운 수요 측면에서 어려운 국면에 좀 들어가 있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근데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라 밖에서 나오는 말들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대선 후보가 되겠죠. 자기가 당선이 되면 취임 첫날 보조금 없애겠다. 거의 못을 박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것도 지금 참 리스크예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반 소장님? 일단 지금 아직 그 당선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예, 네, 물론 그러다 아닙니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좀 논의가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되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는 맞는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그 자동차 관련된 미국 쪽에서 봤을 때 미시간주 있지 않습니까? 네. 미시간주에 대해서는 미국 3대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부품이든 여러 가지 있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삼성 SDI든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대규모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현대 모비스도 지금 미시간주에 연구부터 이제 개발 생산 비즈니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주에 있는 그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이 그 직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트럼프가 여기에서 그냥 이런 거를 딱 없애겠다라고 하면은 과연 거기 있는 분들이 괜찮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만이 많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거를 막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물론 이제 발언은 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이제 선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나 그 관련된 2차 전지 주의 경우에는 저는 크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수요가 꺾여서 여기에 대한 좀 부정적인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작년에 반도체도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작년에 반도체의 길을 2차 전지도 지금 비슷하게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때 실적 때 말해줄 겁니다. 물론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1분기 실적 때 일부 좀 회복이 된다 하면은 그래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이야기가 나왔으니 강 대표님 네. 이제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2차 전지주들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뭐 아직은 낮다라고 봐는 게 맞겠죠? 갑자기 실적 얘기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아까 이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대충 한 10배 뭐 10년 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찾아보고 갑자기 생각난 건 아니고요. 전기차 여러분들 2차 전지를 볼 때 저는 전기차를 바라보는 거는 이제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네요. 이퓨얼이라고 하는 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연기관의 곧장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석유를 곧장 사용을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탄소 중립 부분의 연료로 2023년도에 지금 유럽에서 인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는 중국만 혼자 다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독일의 어떤 경쟁력을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일단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퓨얼 연료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 탄소 중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향후의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도 탄소 중립이 되지만 이퓨얼을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탄소 중립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전기차 부분은 비중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2차 전지를 볼 때는 일단은 전기차를 보지 말고 저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ESS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용량 저장 장치 ESS. 에너지 저장, 대용량 네. 에너지 저장 장치 네. 이렇게 되는데 왜 이쪽으로 자꾸 보자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냐 하면 뭐 지금 경기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을 때도 여름에 에어컨 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여름에 에어컨을 끄면 겨울에 켜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런 부분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전기를 계속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AI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면은 전기는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발전소 시설을 굉장히 늘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북해에 가보면 북해 북녘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수력 발전 안 되고요. 바람 잘 안 붑니다. 풍력하기도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화석 연료를 뗄 거냐?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전기 자체를 ESS 더미를 이용을 해서 발전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발전소가 한 개 더 있는 효과 자체를 또 누릴 수 있는 게 ESS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원래 LG에너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올해는 어느 쪽으로 달릴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업 계획에도 ESS를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2차 전지를 볼 때는 이전에는 전기차만 자꾸 생각을 했는데 전기차는 조금 이상해지고 있죠. 자동차가 향후에 전기차로 무조건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니다 이퓨얼도 가능한데 아니 그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일단 중심으로 가고 거기에 이퓨얼을 넣으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독일은 자기들의 엔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포기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중국이 달리고 있는 2차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 유럽의 어떤 자동차의 시장 자체를 유럽은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단 있다 보니까 이건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ESS라든지 하는 부분을 일단 조금 더 주목을 하셔가지고 2차 엔진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부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네. 엔캠은 오늘 엄청 급등을 했거든요. 네. 이게 캠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엄청 이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기존에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전해질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서 단지 2차 전지는 죽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종목은 벌써 멀티플이 너무 높게 봤다 보니까 네. 다른 종목군들 밑에 있는 종목 밑에 아까 얘기했던 전해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분리막 관련된 종목군들이 안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네. 2차 전지는 포기하지 않되 이전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오늘 엔캠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오르니까 더 좀 부각이 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엔캠이 뭐 전 세계 전해질 4위잖아요. 네. 1위, 2, 3위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중국을 지금 제재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올라온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강 대표 말씀하시는 거에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엔캠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그냥 드리겠고요. 중국이 대량으로 물량 공세를 하는 산업을 보시면 결국은 나중에는 피 터지게 싸우고 나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어떻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요번에 샤오미 전기차 나왔잖아요.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화제가 됐죠. 예, 화제가 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슈퍼가 그러면서 닮은 이런 전기차. 얘기들을 해요. 네. 뭐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국가에서 강력하게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해할 거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돌이켜서 산업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 중에 제일 안 좋은 쪽이 지금 어디입니까? 가만히 보면 유화, 석유, 화학, 철강, 뭐 조선도 그렇고 이거 전부 다들 태양광도 그랬고 우리나라 전 세계의 산업에서 막 성장하는 산업을 정말 치열하게 경제 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산업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거의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은 전기차가 지금 공급 과잉 상태예요. 그래서 해외로 지금 내보내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은 결국은 이 경쟁이 꽤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가격이나 계속 될 거고 계속 이 경쟁이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후방에 있는 소재에 있는 전기차에 있는 소부장들, 특히 소재들, 우리나라 소재가 많잖아요. 네. 이들을 바라볼 때 전기차만 계속 바라보고 가기에는 이게 시간이 좀 길 수 있다. 이거 당장 올라오는 이 부분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지금 아까 강 대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큰 업체들 위주로 선별될 가능성이 있고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을 해서 예.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이 시장도 2차 전지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선례를 뭐 태양광이나 예, 뭐 예. 조선 이런 것들을 예, 들어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차 말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ESS 같은 그런 다른 관전 포인트에서 보면 예. 우리 한국 2차 전지 배터리주들이 예.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물론 옥석은 예, 가려지겠지만 당연히 경쟁력이 말이죠. 있다라고 지금 왜냐하면 선점한 부분도 있고 선점의 효과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철강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뭐 유화도 그렇고 전부 다들 중국이 따라오면 우리는 뭘로 승부해야 되느냐? 더 좋은 품질의 기술력을 승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업들만 남아서 나중에 정말 큰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벌써 말씀드립니다.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예. 지금 우리 조선사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조선 3사가 결국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이기는 건 고부가 가치 선박이잖아요. 네. LNG선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우리 한국 생태계도 결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그런 형태로 똑같이 가고 있다.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 소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반도체 작년에 엄청 안 좋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HBM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2차 전지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과연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새로운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힘내자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 관점은 어때요? 얼마 전에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우리 반도체래. 배터리 셀 업체들이 미래형 이 배터리에 대한 계획들을 다 내놨잖아요. 시장에서 분명히 후끈 달아올랐고 전고체 배터리부터 사륙 배터리 이 관점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저는 사실은 2차 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 이거 찾아볼 걸이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 비디오 테이프라는 걸 이제 이용을 해서 영화를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VHS 비디오 예. 말씀하시는 거군요. 근데 이게 VHS가 있고 이제 소니에서 만든 게 기억이 지금 제가 잘 안 나는데 저도 뭐 조그만 베타라고 합니다. 예, 네, 예. 우리 PD님께서 예. 베타. 네, 베타. 그게 이제 비디오 테이프 두 개가 있었는데 기술력이 어디가 좋았냐면 소니가 좋았거든요. 음질도 좋았고 화질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그럼 뭐가 안 좋았냐 하면 아까 이제 VHS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일단 좀 비쌌고 소니께 예. 두 번째로는 일단 녹음하는 시간이 좀 짧았어요. 근데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소니에서 만든 비디오 테이프를 기억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큰 거
VHS만 보통 기억을 하죠. 왜냐하면 시장 안에서 이제 기술 표준이 여기서 어디로 정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술력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기술 표준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소니가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곧장 CD로 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배터리 관련된 부분의 종목군들이 단순히 기술력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시장의 기술 표준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HBM하고 저는 2차 전지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HBM은 B2B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좋은 게 있으면 그냥 그쪽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2차 전지가 들어가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B2C죠.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력이 좋고 가격이 비싼 거하고 기술력이 좀 떨어지면 가격이 싼 거하고 어느 걸 선택을 하는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보시고 기술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기술 표준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술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 표준이 중요하다. 그럼 저는 이 관점에서 생각나는 거는 중국향의 LFP 배터리와 네.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만드는 NCM 계열의 배터리. 여기에 대한 표준이 누가 될 것이냐. 이 싸움도 흥미진진하게 바라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에 따라 다르게 장착을 하겠죠. 지금은 이제 저가 고가로 예,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은 하겠죠. 돼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기술력이 만약에 NCM도 올라오게 된다면 어쨌든 NCM 배터리도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반대로 LFP 배터리는 뭐 저가 배터리라는 인식이 있지만 그 안에서 밀도라든지 효용성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있는 거고 결국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 싸움 이게 아닙니까? 어떻게 되면은 이제 비싼 차에는 전고체 들어가고 싼 차에는 LFP가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테슬라라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 계속 이제 가격이 전기차가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까 기아에서 이제 K8 그걸 이제 최고급으로 이제 뽑았을 때 4천만 원 정도 나오던데 네. 테슬라는 모델 3가 5천만 원 정도 하나요? 예전 거 기준으로 보면은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낮춰야 되거든요. 내연기관하고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리튬 이온계를 사용하기보다는 뭐 LFP를 사용하는 가능성도 일단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많이 사용하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조언이 또 오늘은 맞고 내일은 틀리면 참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꼬불꼬불한 물줄기가 결국 강을 이루고 바다를 향해 가듯이 우리의 투자 인생도 결국 큰 바다를 향해 가고 있다는 그 방향성에 대한 믿음은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경주마도 바다를 향해 여러분과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